안녕. 오늘은 대칭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대칭성은 아주 대표적인 인류 사고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대칭성에 관해서 이제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 대칭성 바로 다음 패턴에 나오는 이항관계와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 큰 차이 없어. 이제 큰 차이 없어. 왜냐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어떤 기준이 있으면 이 기준에서 어떤 것, 이 두 개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모양이거든. 이렇게 대립하는 모양. 이거를 이제 사고의 차원에서 다루면 이걸 내 대칭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이항관계는 어디에 중점이 맞춰져 있냐면 표시법, 그치? 표시법. 물론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 표시법에는 치환이라는 사고 과정이 들어가 있긴 한데, 거의 똑같은 개념을 하나는 사고의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는 거고, 하나는 이제 지문에 실전적으로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이걸 두고 좀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대칭성이란 건 무엇이냐? 그림에도 잘 나와 있지만 어떤 기준을 두고 뭐라고? 대립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이 대립의 양상들이 어떻게 대립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쭉쭉쭉 나열해 놨어. 이건 인류가 가진 오랫동안 사고의 보편적 방식이어갖고 너네들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을 거야. 다만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개념어가 이제 몇 개 있었고, 특히 공시적, 통시적 이게 핵심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고 이제 연구하는 거는 언어학자 중에 소실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언어 연구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어떠한 언어가 이 그림에도 나오는데, 보면 이런 거야. 지금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측정을 이렇게 쭉 똑같은 집단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보려고 쭉 측정을 했어. 옛날에 언어 연구도 이렇게 어떠한 단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뭐 모양이 변해 왔는가를 이렇게 따졌다면은, 소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2010년이라면 2000년이라면 특정한 측정 시기에 이 언어, 다른 언어, 또 다른 언어 이것들 간에 관계가 어떤가, 또 뭐 차이가 어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려고 한 거야. 공시적이란 것은 뭐라고? 똑같은 시기, 같은 시기에 다른 것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거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특정한 대상 A가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했다면, 공시적이란 건 뭐냐면 B, C, D 똑같은 시점에 B, C, D라는 각각의 대상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공시적이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 별건 아닌데 생각보다 좀 알기가 어려워. 이거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냐면, 통시적은 뭐 종적으로 뭐 살피는 것, 공시적은 횡적으로 살피는 것인데, 이거는 그림을 그림을 이건 가로로 그리면 또 횡적이 되잖아. 가로 횡자니까 공시적, 통시적의 의미가 받아. 이거는 특히 통시적 같은 건 참 이 시험에 많이 나와.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것도 이렇게 변화를 보는 것, 그런 걸 통시적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변천이라고 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변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릴 때 종종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고전과 현대에 대해서 내가 쭉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쪽에 글을 좀 많이 읽으면 이런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겨. 갑자기 글 서두에 고전 물리학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고전 물리학은 어쩌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세상에 고전이라는 말이 붙은 순간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뭔가 단절된 선이 있는 거야. 고전 이후에 뭔가 다른 그 무언가가 나온 거거든. 뭔가 다른 물리학, 현대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 고전 물리학, 현대 물리학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고전 논리학이라면 현대 논리학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앞에 거에 이제 고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다. 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감각인데, 감각이기도 한데, 글을 언제 그렇게 많이 읽고 하겠어. 이런 것들을 내가 그래서 좀 정리를 쭉 이렇게 해본 거니까 쭉 잘 읽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말이 대칭성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립을 통해서 또 의미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대칭성으로 볼 수 있거든. 그래서 해프닝에 뭔가 빈칸이 뚫려 있어.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반해 해프닝은이라고 나와.
기존의 작가들은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럼 이에 반해 해프닝은 나오는 순간 요 내용은 뭐였어? 그치?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무언가겠지? 그래서 반대되는 무언가로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생략된 의미를 생산해낼 수가 있더라. 생략된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더라. 이런 게 핵심이고.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별거 아닌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 자료. 그치? 1mg당 15mg 이상인 경우에 이런 거 표시해야 된다. 그럼 세상에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해석이란 걸 봤더니 0.15 미만일 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치? 어떤 일부일 때는 확인할 수 없다. 0.15mg 이상일 때는 이하일 때는 미만일 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다. 이거를 해석이라고 해놨더라고. 근데 이 해석이란 건 뭐야? 이 해석이란 건 결국 뭘 통해서 한 거냐면 그냥 대칭, 그치? 대립을 통해서 이 의미를 우리가 생산해낸 거라고. 생산해내고 해독해내고 한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도 나오더라. 별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닌데 일상에서 너네가 충분히 쓰는 건데 이런 것도 문제화할 때는 이거를 해석이라는 명칭으로 또 내는 경우가 있었더라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 1번은 그렇게 이 강의 자체가 원래 해설이 목적이 아니야. 왜냐면 해설은 너무나도 잘 써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볍게 흐름만 짚고 넘어간다면 설명도 잘 썼지만 만약에 이제 선택지에서 발표자가 독서노트의 장점만 이야기를 했대. 장점. 그러면 이 세상이란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단점이 있는 거지. 단점. 단점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장점만 열거가 됐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는 이제 대칭성을 통한 사고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장점만 왕창 나오는 순간 단점은 뭐지? 단점이 뭐지? 편향된 거,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 아닌가? 좋은 쪽으로만 쏠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들었다고 이제 한 학생 아주 좋은 자세를 지니고 있지.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적절한 자세고 이런 것들을 문제한 게 시험에 꽤 있는 걸 볼 수 있어. 참고로 이 동생이 이제 약사야. 동생이 약사여갖고 이제 약국을 하는데 종종 약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봐. 근데 이제 묻는 건 이런 거지. 몸에 되게 좋고 이제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약이 있으면 좋겠고 부작용은 없으면 좋겠다. 그치? 혹은 어떤 약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던데? 뭐 이런 약도 있어. 이런 거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 작용이 있으면 그치? 무조건 그와 대립하는 부작용도 있다. 만약에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약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실 작용도 없는 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도 없고 몸에 좋다 이런 건 없고 부작용이 없으면 작용도 사실 없는 거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는 평생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잘 이번 언어 영역, 국어 영역 통해서 알아봐 두자. 몸속에 내재화해 두면 인생의 힘든 시련 속에서도 긍정적인 걸 캐치해낼 수 있고 또 긍정적이고 아주 행복한 삶 순간 속에서도 여기서 뭔가 나쁜 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반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또 그러면 삶에 많은 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 문제는 2000년도 수능에 나왔던 굉장히 재밌는 문제고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던 건 거의 내 책이 당시 나올 때 아마 최초였을 거야. 아무도 이렇게 풀지 않았는데 이런 거야. A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가 아닌 것, A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대부분의 해설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식의 의미가 X가 뭐고 Y가 뭐고 하니까 이 식의 의미가 뭔지 한참 찾아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선택해서 찾아보고 뭔가 하나 남는 해당하지 않는 깍두기를 찾아서 이제 그게 답이다라고 풀었는데 그러면 너무 문제가 좀 비효율적인 풀이 같잖아. 이게 아니라 그랬으면은 그치 그 옆에는 요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야. 그치? 이게 아니라 그러면 옆에 이거 있네? 그럼 이거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보니까 답이 쉽게 나오더라. 라는 거였거든. 그래서 스님이 합쳐서 100명. 답이 바로 2번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 사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아니 이게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 맞아? 적절한 의무니까? 생각 한번 해봐요. 이게 아닌 것을 고르라 그랬다고 바로 옆에 있는 이걸 고르라는 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냐?
만약 다른 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무언가 있을지 않는 제3의 무언가가 있을지 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이거 아주 타당한 비판이야. 아주 잘 생각한 거야. 이게 그런 식의 의문과 사고가 들었다면, 내가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나의 어떤 머리가 나의 머리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일종의 생각을 한 도구로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맞는 말인데, 이게 아니라고 해서 이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인간의 사유가 어떤 것에 대해서 뻔히 옆에 대립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거를 떠올려 보는 게 대표성을 띠는 거지. 그치?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아주 뭐라 그럴까, 좀 효율적 사고방식. 효율적. 우리 삶에서 효율성이라는 게 중요할 때가 참 많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 이거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 이거 해보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딴 거 더 찾아봐도 돼. 그게 내 생각에 효율적인 원리거든.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 다음에 뭐 딴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해서 100%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인간의 사고 자체가 뭔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출제자가 낸 거고. 자, 그래서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었다 라는 거고. 3번. 이거는 뭐 문제가 사실 좀 학생들이 많이 틀리긴 했었는데, 그렇게 막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푸는 방식은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가위바위보처럼 세 가지가 이렇게 대칭될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는 꼭 두 개로만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동등하게 이렇게 대립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반론 보도문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은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만 이게 반론 보도문이라고 한다면, 요것의 특징을 보고 어떤 걸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선택지에 보면 이건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모를 때 어떻게 그냥 소거하는 거야. 딴 걸 제거하는 거야. A도 아니고 C도 아닌 걸 다 제거하고 남는 게 B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 방식이거든. 그래서 혹시 그림을 잘 설명을 해놨지. 반론 보도를 찾으라 그랬다면은 정정 보도가 아닌 것, 추후 보도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찾아서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정정 보도가 뭐고 추후 보도가 뭔지 선택 지문에 정확한 어떤 핵심어들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가,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엇이 아닌가를 찾긴 참 쉽거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 수도 있더라. 참고로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어떤 경영 전략 기법이기도 해. 나의 제품,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힘들지만, 나는 무엇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훨씬 더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기 쉬울 때가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는 기법이나 발상이 있더라 라고 알면 되겠어. 내 평가의 답변에 대해서는 내가 조그맣게 각주로 반론도 제기해놨는데, 사실 이거 뭐 답변이라고 해놨으니까 중요한 가치가 있긴 해서 넣긴 넣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잘못 답변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의 답변에 대해서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고, 또 이 답변이 어떻든 간에 문제 자체가 완결성이 있어서 뭐 소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그냥 넘어는 가고, 어쩔 수 없이 소개는 해놨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답변 같다. 한번 너의 어떤 머리로도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봐봐.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내가 쓴 반론도 생각해보면서 이게 맞는 말인가? 내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 과정 중에서도 또 너만의 어떤 생각이 커가는 중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동의하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큰 문제는 없더라. 하여튼 생각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국어 공부할 때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길 바라고. 그래서 1번 뭐 크게 뭐 해설이 필요한 건 아닌데, 여기 이제 대칭이 나오지. 대칭이 크다 1이랑 작다랑 반대된다, 대칭이 된다 그랬는데, 뭔가 대립한다 그랬는데, 크다 2가 작다랑 뭔가 반대된다라 그랬으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적절하지 않은 거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고. 뭐 2번 별거 아니고 3번 뭐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아주 푸는 방식이 단순했어. 풍작, 흉작, 반대. 그래서 기억과 관련해서 기억의 이유가 뭐냐? 기억의 이유?
흉작일 때 땡땡땡이었으니까 풍작일 때 땡땡땡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풍작일 때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흉작일 땐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냥 문제를 단순 무식하게 풀 수가 있지. 4번은 사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어떤 개념을 체크하는 거였지. 정통 연극에 대한 개념이 있고 서사극에 대해서 서사극이 어떠한 건가 이 특징은 알아두면 의미가 있는 게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나냐면 다음 시험에 어떤 식으로든지 또다시 보기로 나오든가 선지로 나오든가 뭐 여러 가지 변형이 될 수 있거든. 너네가 나중에 EBS를 볼 때도 마찬가지야. EBS를 볼 때도 한번 글로도 써놓긴 했지만 작품 위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뭐 소조 같은 경우 그 작품은 똑같아도 대목이 다를 수 있고 고전 시가도 굉장히 이제 내용이 길기 때문에 EBS는 여기 있는데 시험에 이 부분 나올 수 있기도 하거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작품은 뭐 어차피 읽지 말라도 읽을 거고 고3을 지낸다면 고3 내내 학교 내신으로 공부할 테니까 굳이 작품 뭐 내 읽을 강조할 필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EBS에서 보기로 재시는 것들이 있어. 보기 이제 문학작품 보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변형 없이 수능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주의해서 읽자. 문제는 그러니까 EBS 문제 자체를 그렇게 막 열심히 풀 필요는 없어. 문제를 열심히 풀어도 시험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 근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보기는 좀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자. 그치? 작품은 달라져도 이 보기 내용은 또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여튼 이 보기에서 서사극이란 게 어떠한 특징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놔. 머릿속에 정리해놓고 나중에 한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좋겠고 5번이 되게 뭐 옛날 질문이긴 한데도 되게 재밌어. 보면 결국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뭐 서양의 뭐 서양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고 동양의 뭐 산점 투시도 이거는 좋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서양에도 뭔가 좋은 거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합리적 사고. 동양에도 뭔가 나쁜 거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택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이제 뭐 답은 너무나도 쉬웠어. 답은 너무나도 쉽게 뭐 뭘 받아들였다 이런 게 뭐 이상한 소리고 한계가 없었을까? 서양화의 장점 없었을까?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게 있어. 이제 이런 게 정말 아주 멋진 발상이기도 한데 보면 요 대립축이 있잖아. 요 대립축을 이제 기준선을 딱 두고 뭔가 대립하고 있는 건데 야 이거 불분명한 것 같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이게 불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양화이면서 서양화 기법을 사용하면서 동양화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 없을까? 이게 좀 뭔가 불분명한 거잖아. 그치? 그 동양 미술의 특징이란 거 뭔가 뭐 아주 날 때부터 아주 명확하게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그냥 어느 시대적에서 뭔가 생긴 건데, 그치? 뭔가 탁 이렇게 규정 짓고 이렇게 탁 뭔가 구분 짓는 게 이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수능에 말이야. 약간 이런 식의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수능에 이상하게 이제 검정고시라든가 똑같은 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인데 검정고시라든가 뭐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혹은 이제 내신은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런데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남성적이다 또는 이제 여성적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 이런 시험에는 등장하는데 수능에는 수능 역사상 이런 단어가 등장한 적이 없어. 왜일까? 왜냐면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아니 남성적인 게 뭔데? 당연히 실제 비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 실제 비판에서 남성적이란 게 뭔데? 여성적이라는 게 뭔데? 이거 차이를 뭐 언뜻 들으면 알 것 같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군인은 남성적인 거야? 군인? 아니야. 군인 내가 가보니까 여자 간부들 엄청 많아. 뜨개질하는 거 여성적인 건가? 아니야. 나도 그 세이브 더 칠드런에 그 이렇게 모자 떠갖고 보낸 적도 있거든. 뭐가 남성적인 여성 이 구분선 자체가 좀 불분명한 거야. 구분선 자체가 불분명.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능에는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 이것도 사실 비슷한 거야. 동양화, 서양화 이렇게 막 나눈 것 자체가 구분선 자체가 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더라. 6번 그냥 보면 되고 7번도 뭐 그냥 보면 되고
8번, 9번, 10번. 이거는 특별한 강조만 하나 당부를 더 할게. 해설을 내가 굉장히 열심히 잘 해둔 거니까, 해설 정말 열심히 잘 해둔 거니까 꼼꼼하게 읽길 바라고. 참고로 7번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한번 숙제로 한번 내줄게. 이건 너의 어떤 추론 능력을 위해서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대칭성을 통해서 문제를 풀긴 했는데, 지문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가장 최소한으로 필요한 문제 지문은 어느 정도면 충분할지. 그러니까 딱 한 문단만 있으면 이 문제를 사실상 풀 수 있어. 한 문단만 있으면 문제 사실상 풀 수 있는데, 그 필요 최소한이 얼만큼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그 딱 지문만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다 라는 거야. 근데 대칭성이란 건 뭐냐?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두 개의 짝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 반대 대립하고 있는 거고, 공시적, 아까 살펴봤듯이 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 뭐 A, B, C, D를 한꺼번에 보는 거고, 통시적은 뭐냐? A가 시간에 따라서 A 다시 이렇게 뭐 변화해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는 거고, 고전이라는 명칭이 뭐 고전 문학이란 건 뭐야? 현대 문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고전 문학이란 게 발생한 거지. 왜냐면 고전 문학 이 시절에는 그냥 문학인 거야, 문학. 다른 게 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걸 구별해주기 위해서 고전이라는 게 붙는 거지. 대칭성을 통해서 앞에 전개될 내용, 이에 반해 해프닝은 이런 것들,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측할 수도 있고, 가위바위보처럼 세 개가 짝을 이룰 수도 있고, 양측 어떤 두 개 중에 뭔가 하나의 편을 누가 엄청나게 들고 있다면 다른 쪽 입장은 무엇인지, 판사가 있다면 원고의 입장도 듣겠지만 피고의 입장도 들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사고 이런 것들도 대칭성이랑 연결이 되고, 대칭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면을 추론도 할 수 있고, 아까 보니까 이런 걸 해석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 출제자가.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방식. 내가 이 해설제는 내가 몇 개 더 해설제에 사례를 하나, 둘, 세 개를 넣어놨잖아. 그치? 세 개를 넣어놨는데, 이 사례를 찾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 그치? 그냥 뭐 있으니까 보는 것 같지만, 이런 사례는 뭐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문제 하나하나 다 풀어보면서 이러한 사고 중으로 똑같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 다 살펴봐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봐봐. 결국 뭐냐면, 구분하기가 어렵다. 명확하게 뭔가 구분점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구분하기가 어렵다. 여기도 뭐라 그러면 그 어디까지가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구분이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방법이 있더라. 비판과 반론에서 다 다루지 않는 아주 개별적인 경우 중에 이런 것들도 있더라.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방식으로 비판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제 9번 이런 것도 이제 아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해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하나 알아도, 그치? x가 뭐 설명은 해놨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해본다면은 x가 이만큼 변했는데 y는 요거밖에 안 변했지. 근데 여기는 x가 이만큼 변했는 거 y가 이만큼 변했어. 그치? 엄청 많이 변하잖아. 이렇게 뭔가 x의 변화에 대해서 y가 좀 더 민감하게 변한 거. 일상 용어는 민감해. 이건 일상 용어. 민감하게 변한다 그러는데, 이걸 경제학 용어에서는 탄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시험에도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거든. 뭐가 탄력적이다라 그러면 뭐 고무줄이 탄력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기울기가 가파른 XY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탄력적이다. 이건 탄력적이지 않고 이건 탄력적인 거지. 이런 것까지 정리하고 대칭성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이제 이해관계를 살펴볼게.